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기초 강의 마지막 제 4주차 강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4주차 강의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먼저 어제 새로 발간된 기본서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합니다. 그래서 내년도 2018년도 부동산 공법 기본서는 이런 식으로 나와 있고 총 페이지는 약 670페이지 정도 되는 분량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제 있는 거 다 빼고 나면 아마 한 600페이지 정도 되는 그런 분량으로 되는 게 부동산 공법 기본서 올해 책이 되겠습니다. 자, 그 속에 들어가 보면 별도로다 이렇게 부록식으로 해가지고 책 속에 책을 넣어놨고 그림공법하고 나눴습니다. 그래서 그림공법에 관해서는 다시 이렇게 세로로 볼 수 있도록 그래서 이쪽에는 텍스트 가장 기본적인 내용 먼저 서술해 놓고 옆에다 그와 관련된 그림이나 사진으로 다 설명들을 쭉 해놓은 것들 이게 약 150페이지 정도 되는 분량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 부동산 공법 하는데 핵심 중에 핵심 바로 다음 주부터 들어가는 기본 강의에서는 이 자료 가지고 여러분들 강의를 하도록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2도 색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파란색하고 검정색하고 두 가지 색으로만 이번에는 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별도로 다 칼라색으로 이걸 출간하려면 워낙 비용이 많이 들어가서 별도로다가 여러분들 책을 내려면 아마 이건 그냥 우리 그림 민법같이 똑같이 그런 식으로 하려면 아마 별도로다가 아마 몇만 원 정도 돈이 들어갈 것 같은데 그래서 올해는 이렇게 부록으로 다 그냥 내기로 해서 기본서에서 띄워주고 하고 대신 강의할 때는 칼라는 그대로 다 여러분들에게 자료로 올려드릴 겁니다. 그래서 흑백으로 보기가 좀 그렇다 싶은 분들은 칼라로 다 출력해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곧 별도로 배려를 해드릴 테니까 근데 칼라 프린트로 하려면 돈이 좀 많이 들어가요. 150페이지 다 보려면 곧 돈 만 원도 넘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데 어쨌든 칼라는 칼라대로 강의로 띄워드릴 것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에겐 별책 부록으로서 이렇게 기본서 속에 이렇게 책 속의 책으로 그림 공법이 들어있다는 거 이것이 가장 중요한 내용이고 이것만 공부해도 여러분들 목표는 5, 60점 맞는 데는 큰 지장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것만 공부해도 가장 기본적인 점수는 여러분들 맞을 수 있도록 기본 중에 기본만 넣는 거니까 가장 중요한 것만 넣는 거니까 이거는 반드시 부동산 공부에서 내 거로 다 소화를 시켜야 된다는 거 그렇게 먼저 말씀을 드리고 오늘 강의에 들어가도록 그렇게 합니다. 자, 그럼 오늘 강의 들어가기 전에 강의 브리핑부터 먼저 하도록 합니다. 자, 오늘의 강의 브리핑은 어떤 내용일까요? 여기 보시니까 잠에서 깨어나 맞이한 오늘은 무슨 날이다? 당신의 남은 인생 중 무슨 날? 첫 번째 날이다 라는 말입니다. 자, 우리는 매일 잠을 잡니다. 그럼 아침에 깨어나죠. 새로운 하루를 맞이합니다. 그 하루는 나한테 남은 인생의 무슨 날이다? 첫 번째 날이란 얘기입니다. 하루하루가 새롭게 살자는 얘기죠. 오늘 내가 깨어나지 못하면 나는 뭔 거죠? 죽은 겁니다. 아침에 깨어나서 새로운 하루를 맞이하면서 오늘 하루 다시 활기차게 살아보자. 그래서 우리 한자에 보면 어떤 말이 나오죠? 여기 보면 일신우일신이란 말이 있죠. 나날이 새롭고 또 나날이 새롭다 이 말입니다. 하루하루를 새롭게 살자. 그래서 오늘 하루를 새로 힘차게 출발할 수 있는 그런 날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강의도 힘차게 새로 출발하도록 합니다. 자, 그럼 기초 강의 마지막 4주차 들어가기 전에 먼저 지난주에 우리가 공부했던 3주차 강의 어떤 내용들이 있었는지 지난 3주차 강의에 대해서 먼저 설명들을 드리고 그걸 복습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오늘 4주차 강의로 들어가도록 합니다. 자, 여기는 화면 좀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지난주 3주차 강의 어떤 것들이 있었죠? 자, 도시개발법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두 가지 법에 무슨 내용이 있는지 그 전체적인 흐름을 살펴봤었습니다. 먼저 도시개발법이란 뭐하는 법이다? 도시를 개발하는 것과 관련된 법이다. 도시개발법이란 도시를 개발하는 것과 관련된 법이다. 그럼 어떤 내용들을 다루고 있다? 도시개발법 보면 여기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곡지구라는 데가 있었는데 이런 건물도 일부 있지만 논밭들이 있는 이렇게 개발되지 아니한 이런 땅덩어리들이 있었는데 이 마곡지구라는 데를 뭐자? 다시 도시를 개발해보자. 그럼 도시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뭐부터 한다 했죠? 여기 개발계획이라는 걸 수립한다 그랬습니다. 이 개발계획이란 누가 수립하는 거죠?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지정권자가 어디다가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해서 여기를 어떤 식으로 개발하면 좋을 건지 그 청사지를 먼저 그려내는 것. 자, 여기를 한번 도시를 개발해보자. 어떻게 개발하면 좋을까? 그 청사지를 먼저 그려내는 걸 그걸 무슨 계획을 한다? 개발계획. 이 개발계획을 들여다보니까 이쪽이
강서구다 보니까 어디다냐? 강서쪽이라는 얘기입니다. 즉 강서쪽 남쪽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쪽은 한강이 흘러가고 있는 거고 이쪽은 한강입니다. 그 한강물을 끌어들여서 여기다 호수공원을 이만큼 조성해 놓고 이쪽은 주거지역으로서 개발하고 이쪽은 상업지역으로서 개발하고 이쪽은 공업적으로서 개발하는 이런 첨단 산업단지가 들어온 공업적으로 개발하는 이러한 도시개발을 마곡지구다 한번 해보자라는 의미에서 도시개발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럼 개발계획이 먼저 나오면 이 개발할 수 있는 개발하기 위한 뭘 지정하죠? 도시개발구역이라는 걸 지정합니다. 그럼 도시개발구역이 지정되면 그 안에서 뭐죠?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하겠죠. 그럼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하자 그러면 제일 먼저 누가 나옵니까? 누가 사업을 시행하지? 사업시행자를 먼저 지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격 있는 자들 중에서 네가 사업시행자를 하라라고 지정했지만 그자가 사업시행자가 되는 겁니다. 그럼 사업시행자 지정했죠? 그럼 시행자가 할 일이 뭘까? 사업시행자가 할 일이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작성합니다. 여기서 내가 사업시행자로서 이 도시개발구역에 나서 내가 사업시행자로서 어떤 식으로 사업을 시행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는데 그때 사업시행자가 작성하는 구체적인 계획을 여기서는 무슨 계획을 한다? 실시계획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실시계획을 작성해가지고 그걸 지정권자,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한테 찾아갑니다. 가가지고 자,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님, 당신이 여기를 이렇게 개발하면 좋겠다고 그 개발계획을 수립했는데 그 개발계획에 맞도록 내가 이렇게 실시계획을 작성을 했습니다. 이렇게 사업을 시행해도 될까요? 라고 뭐 들어간다? 인가신청을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 지정권자가 그 실시계획 내용을 검토해보고 오 괜찮아 너 이렇게 해도 좋아? 라면 실시계획 인가를 내주고 인가를 했다는 사실을 그 지정권자가 그때는 관부나 또는 공부에다가 뭐한다? 그거 고시하면 그때는 실시계획대로 사업에 들어가면 됩니다. 다만 유노무 사업시행자가 제대로 사업을 시행하는지 그걸 감독할 필요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대로 그 공사를 하는지를 감독하기 위해서 감리자를 지정하는 것, 공사의 감리라는 걸 지정합니다. 그러고는 이제 사업에 들어가자 이 뜻이죠. 그럼 사업을 들어가려면 사업은 크게 몇 가지 방식이 있다? 크게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수용 또는 사용 방식과 환지 방식이 있다. 이때 수용 사용 방식이라는 건 그 도시를 개발하자는 이 지역의 땅을 뭐죠? 보상비 주고 사들이는 겁니다. 이걸 보상비 주고 사업시행자가 사들이죠. 그래서 보상비 주고 사들여서 이걸 개발해가지고 다시 사람들에게 그걸 분양하는 것, 일반인에 분양하는 것. 이런 식으로 하는 건 무슨 방식? 수용 또는 사용 방식. 이때 사용이라는 건 뭐라 그랬죠?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이 재료적 지장, 여기다 이런 상당히 많은 재료들이 필요했죠. 모래나 자갈이나 시멘트 같은 거, 이런 공사 현장에서 필요한 그런 재료를 쌓아놓을 장소, 재료 적지장, 이런 장소도 필요하고 또 그 공사 현장까지 들어가는 진입도로를 낼 필요가 있겠죠. 그럼 옆에서 거기까지 들어가는 진입도로를 내기 위한 이런 목적으로 그 도시개발구역 밖에 있는 이런 땅을 일시적으로 사업이 시행되는 동안만 당분간 내가 쓰자, 사용하자라는 게 여기서는 사용이란 뜻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수용과 사용의 공통점은 강제적으로 남의 땅을 내가 목적으로 쓰겠다는 얘기고 수용은 소유권을 뺏는 것이고 사용은 잠시만 점유권을 내가 좀 뺏겠다라는 목적을 하는 게 수용 또는 사용 방식이라 그랬었죠. 그래서 수용 사용 방식으로 사업이 시행되는 게 있고 또 하나는 뭐가 있었죠? 환지 방식으로 사업이 시행되는 게 있습니다. 환지 방식이라는 게 뭡니까? 종전의 땅을 가지고 있던 분들에게 여기 있는 땅을 가진 사람 있죠? 요 필지를 가진 사람에겐 나중에 개발이 끝나면 너한테는 요 땅 줄게. 종전의 토지 대신에 개발된 새로운 환지, 바꿀 환자, 땅지자, 새로운 땅으로 바꿔주는 것. 이걸 무슨 방식을 한다? 환지 방식을 한단다. 이렇게 크게 보면 두 가지 있고 이 도시개발구역을 쪼개가지고 이쪽은 수용 방식, 이쪽은 환지 방식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걸 혼용 방식으로 하는데 그 혼용 방식은 현재로서는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건 지금은 생략하고 넘어갔었습니다. 어쨌든 수용 사용 방식으로 하는 것과 관련된 내용들, 환지 방식으로 하는 것과 관련된 내용들 이렇게 쭉 나오는 게 무슨 법이다? 도시개발법에 관한 내용이라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도시개발법에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였었죠? 개발계획이라는 걸 수립하자. 요 개발계획을 수립하는데 누가 수립하지?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고자는 지정권자가 수립한다. 언제 수립하죠? 수립식이 원칙적으로 도시개발구역을 먼저 지정하려면 개발계획을 먼저 수립하는 게 원칙인데 구역을 지정하려면 먼저 개발계획을 수립하는데 예외적으로 먼저 도시개발구역부터 지정해 놓고 나중에 예외적으로 개발계획을 나중에 수립하는 경우도 있더라. 선 구역 지정 후 개발계획 수립해가지고 머리자만 외우는 방법이 있어.
공자생 외국삼. 공자 생일날 외국 사신이 몇 명이었다? 30명이 왔더라. 100분의 30이라는 숫자가 되거든요. 그래 100분의 30이니까 30명이 왔다. 뭐 이런 식으로 공자 생일날 외국 사신이 30명이 왔다. 예수 탄생이라는 저 동방박사 3인이 왔는데 공자 탄생이라는 외국 사신에서 30명이 왔다. 이런 식으로 구분해서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자, 이런 것들이 무슨 언제 수립할 것이냐 수립시기. 세 번째, 무슨 방식으로 사배싱 했다만 환지 방식으로 사배싱 될 때만 이 안에 있는 토지 수요자들의 일정한 동의를 받습니다. 뭐에 대해서? 이 개발 계획에 대해서. 왜냐하면 개발 계획은 종전에 이런 땅을 싹 까먹게 하고 새로 개발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청사진을 그린 거잖아요. 따라서 종전의 토지 수요자들이 새로운 땅을 자기들이 받는 게 환지 방식이죠. 그러면 여기가 어떻게 개발될 건지 그 종전의 토지 수요자는 알아야 될 권리가 있다 없다?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내 땅들인데 나중에 여기가 어떻게 개발될 것을 알아야 나한테 개발되면 이렇게 만들어서 주겠다는데 이런 식으로 만들어 주겠다는데 내가 봤더니 마음에 들어. 괜찮네요. 그럼 이 개발 계획대로 우리 합시다. 라는 뭐가 필요하다? 동의가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환지 방식으로 할 때만 그 안에는 이 토지 소유자들의 동의를 받는데 얼마나 받는다? 토지 면적 3분의 2 이상의 토지 소유자의 동의와 토지 소유자 총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라. 면적 3분의 2, 총수 2분의 1. 이것도 너무 길어. 그래서 면삼총이, 면적 3분의 2, 총수 2분의 1. 면삼총이의 동의를 받는 게 필요하다라는 거. 그게 무슨 방식에서만? 환지 방식으로 할 때만 면삼총이라는 토지 수요자들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것. 그렇게만 여러분들이 기억하는데,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을 시행한다면 걔들은 동의 안 받고도 그냥 해도 된답니다. 국가나 지방자치가 만들어주는 건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까 그거는 따지지 말고 국가나 지방자치가 만들어주는 건 그냥 주는 대로 받으라는 얘기입니다. 아주 싸가지 없는 법규정입니다. 이런 국가나 지방자치가 사업을 시작할 때는 토지수에 동의받지 않고 개발계획에 대해서 동의받지 않고 그냥 지들이 만든 개발계획대로 사업을 시행하겠다는 건 그렇게만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그때 수립하는 기준 해가지고 뭐 두 가지가 있었죠. 자, 이런 것들은 첫 번째 시간에서 지난주에 했던 거죠. 그 다음에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자. 누가 지정하지? 라는 지정권자. 원래는 중간대빵입니다. 최고대빵이 누구죠? 국토교통장관. 중간대빵이 누구죠? 시도의사들. 쫄따고 대빵이 누구라 했죠? 시장군수 구청장.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 중에 중간대빵인 시도의사들이 원래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데, 다만 도 말고 도 안에 있는 여기 경기도 안에 있는 수원시, 성남시 이런 시를 인구 50만 명 이상 되는 시라고 부르고, 그런 시를 뭐라 부른다? 대도시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그 경기도 내에는 수원시나 성남시 시장들 있죠? 거기서는 누가 수립한다? 그 대도시 시장들이 수립합니다. 그래서 원칙은 중간대빵인 시도의사들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데, 수립해라 지정하는데, 그때 어디서만 도 안에 있는 시군 중에서, 그 시 중에서 특히 무슨 시? 대도시에서는 도지사가 하는 게 아니라 대도시장 자기들이 직접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다라는 거. 그리고 예외적으로 누가 지정한다? 최고대빵인 국장이 직접 지정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국장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려면 중국 공산당과 긴급히 협의하라. 중국 공산당과 긴급히 협의하라. 라는 요 5가지가 사유가 있으면 그때는 누가 지정한다? 국장이 직접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정하는 규모는 원칙적으로 얼마일까? 도시지역에서는 원칙적으로 1만 제곱미터 이상인데, 그중에 공업지역이라는 지역은 공장을 짓는 지역이시고, 공장은 일반 건축물보다 규모가 훨씬 더 크기 때문에 1만 갖고는 안 되고 3만 제곱미터 이상을 필요로 한다. 그럼 도시지역이 아닌 도시지역 외지역, 이 도시지역 외라는 건 어디라 말했죠? 도관농자 해서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이걸 관농자라고 풀었었고, 이 관농자 지역 안에서는 얼마를 한단다? 그때는 원칙이 30만이고 예외적으로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10만 이상만 돼도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신도시를 개발한다 하면은 어디다 개발한다? 도시지역 외지역인 관리지역이나 농림지역이나 자연환경 보전지역이라는 용도지역에서 보통 시행되는 사업이 그게 신도시 건설이고, 그때는 규모가 1만 3만이 아니라
원칙은 30만이고 예외가 10만 이상이 돼야 된다는 거. 그래야 도시개발을 지정할 수 있다. 자,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면 거기서 어떤 효과들이 있을까? 뭐 이러이러한 저러한 효과들이 있다 그랬었죠? 네, 이런 것도 상당히 중요한 건데 이거는 우리 다음에 본론 내용 다시 그 기본 강의 들어갔을 때 그때 가서 다시 설명하도록 하고 여기는 도시개발구는 이런 게 있다까지만 넘어가죠. 그럼 도시개발구역이 지정됐으면 그 안에서 뭐죠?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하자. 누가 사업을 시행하지? 그때 사업시행자라는 게 있는데 그때 사업시행자는 아무나 사업시행자로 지정하는 게 아니고 일정한 자격이 있는 자들만 사업시행자로 지정합니다. 그중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 6개, 토수, 농관, 철내 나중에 이렇게 올 거야. 그 6개. 그 다음에 정부 출연기관 2가지 또는 지방공사 이런 자들을 한마디로 뭐라고 한다? 이걸 공공시행자라고 부르고 국지공, 정지, 국지공, 정지라는 이 5가지는 공공시행자 속에 속한다. 반면에 나머지들 토지 소유자라든지 조합이라든지 이전법이라든지 등등 공동출자법인까지는 한마디로 뭐라 본다? 이걸 민간시행자라 부르자. 근데 공공시행자, 민간시행자는 법률 용어가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이걸 그냥 강의할 때 그걸 부르기가 어려우니까 하나씩 다 부를 수가 없잖아. 그래서 그냥 일단 위에 국지공, 정지는 공공시행자라자. 그 밖에 나머지들은 민간시행자라자. 강의할 때는 그렇게 설명합니다. 그럼 이렇게 총 12명의 사업시행자 자격이 가진 자들이 있는데 이 중에 일정한 자격이 있는 자를 아까 지정권자가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지정권자가 나 사업할 사람이 있어? 그랬더니 저요 그러면 네가 해 라고 그 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해주면 그 자가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업 시행자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누구다? 바로 도시개발 조합이더라. 그래서 도시개발 조합이 어떤 내용들이 있을까? 쭉 나오는데 보통은 이 도시개발법이 6문제가 시험 문제가 나는데 그중에 한 문제는 반드시 조합과 관련된 내용은 반드시 한 문제는 출제되고 있다라고만 정리하시고 세부적인 내용은 나중에 여러분들 살펴보도록 합니다. 그럼 시행자를 지정했던 걸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시행자를 뭐 할 수 있다?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사업 시행자 지정한 걸 다른 자로 변경할 수 있는 거 이번에 시험 문제에서도 출제됐던 내용인데 어쨌든 시행자 변경 사유 4가지 그건 기본 강의에서 여러분들 살펴보도록 그렇게 할 겁니다. 자, 사업 시행자가 정해지면 시행자가 할 일은 뭐라 그랬죠? 사업을 시작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작성하라 그랬습니다. 그건 무슨 계획을 한다? 실시 계획. 그건 무슨 계획에 맞아야 돼?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지정권자가 수립했던 그 청사진. 무슨 계획? 개발계획에 맞게 사업 시행자는 실시계획을 작성하라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지구단위 계획이라는 걸 포함시켜서 실시계획을 작성해서 그걸 들고 인가받으러 갑니다. 누구한테?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한테 가져가서 지정권자님 당신이 이렇게 하겠다고 아까 개발계획을 수립해놨잖아요. 그 개발계획에 맞도록 제가 이렇게 하겠다고 그렇게 자기 실시계획을 작성했으니까 요대로 할 수 있도록 실시계획대로 할 수 있도록 인가해 주세요 라고 지정권자한테 인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인가받은 걸 중간에 변경하거나 폐지할 때도 원칙적으로는 인가받는 게 맞습니다. 인가받은 걸 변경한다? 변경인가? 폐지할 때도 폐지인가? 받으라는 얘기입니다. 다만 경면 변경 조금만 바꾸는 거 10% 범위 내에서 뭐 한다 하는 경면 변경들이 있습니다. 그 정도는 인가받지 않고 할 수 있더라 이런 얘기죠. 이런 게 실시계획이라는 걸 작성합니다. 그럼 이제 무슨 방식으로 들어가자? 수용 또는 사용 방식으로 사업을 시행하자. 그럼 수용 방식으로 하려면 누가 수용할 것이냐? 수용에 관련된 자들이 있겠죠. 근데 원래는 조합은 수용할 수가 없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왜 못하죠? 조합은 토지 소유자들이 모여서 자기들끼리 조합을 설립한 거거든요. 근데 자기들끼리 모여서 자기들 땅을 지들이 강제로 산다? 자기가 제사를 깎아먹는 그런 식의 논리는 없습니다. 따라서 조합은 자기들끼리 모여서 뭐죠? 야, 우리 여기 개발해가지고 우리끼리 나눠 갖자. 우리가 개발해가지고 새로운 땅을 그걸 우리가 갖자. 이게 무슨 방식이야? 환지 방식으로 하는 겁니다. 따라서 조합은 사업 정보를 환지 방식으로 했다면 사업 시행자가 되지 수용 방식으로는 조합은 사업을 시행할 수 없고 그 조합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시행자, 그걸 제외한 모든 시행자들은 다 수용할 수 있는데 다만 민간 시행자들은 처음부터 수용하는 건 안 돼요. 토지 면적 3분의 2상은 지가 직접 사들여야 됩니다. 여기 도시개발구역 전체 면적 중에 3분의 1은 지가 사들이고 나머지 남은 3분의 1 있죠? 그것만 수용할 수 있는 권한을 주겠다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민간 시행자들이 반 정도만 지가 사들이고 나머지는 수용한다? 불가능합니다. 3분의 2 이상의 면적은 지가 소유하고 나머지 땅들 수용하지 못한 것만 수용권을 주는데 그것도 토지 소유자 총수 다시 또 2분의 1 이상의 동의도 받아야 됩니다. 면적 3분의 2 이상을 수용하고
전체 토지사 총수 중에 2분의 3의 동의를 받아야 민간 시행자들은 수용권을 행사하는 사업 시행자가 된다라는 뜻이죠. 자, 이때 수용 방식을 할 때 보상비를 주는데 현금으로 보상비를 주는 게 아니고 그 보상비를 뭐로 준다? 나중에 조성된 토지 또는 건축물로 주겠다는 약속 증서를 여기서는 토지 상환 채권이라고 합니다. 즉 원래 수용 방식일 때는 이 토지 평가를 해가지고 그걸 뭐로 줍니까? 현금으로 드리는 게 원칙입니다. 보상비는 현금 원칙이죠. 그런데 현금으로 주는 게 아니고 너한테는 이 토지에서 원해요. 저는요 현금을 원하는 게 아니고 저보고 여기 보상비 갖고 떠나라고 제가 수십 년 동안 여기서만 살았는데 저보고 어디 딴 데로 가라고 그럽니까? 갈 곳이 없으니까 저는 나중에 조성되는 토지 또는 건축물 중에서 그 땅이나 건축물을 저한테 주면 안 될까요? 라고 토지 소유자가 원하면 그때 사업 시행자도 그렇지 않고라도 보상비 주는 게 돈이 부족했었거든. 그래서 잘 됐다. 그럼 너한테는 땅으로 줄게. 나중에 건축물로 줄게. 라는 약속 증서를 발행했다가 나중에 개발이 다 끝나면 그때 그 약속 증서를 가지고 오면 그때 토지 또는 건축물을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토지로 상환이란 말이 뭐죠? 갚는다는 뜻이야. 우리 어떤 걸 채무를 갚는 걸 상환한다고 그러죠. 그래서 토지로 갚겠다는 얘기입니다. 는 채권이라는 걸 발행한다. 토지 상환 채권을 발행하죠. 또 취득한 토지에 개발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개발하는데 돈이 부족해. 그때 선분양으로 받는 대금을 뭐란다? 선수금. 지금 개발해야 되는데 개발비가 부족해요. 그럼 뭐 한단다? 야, 니들 돈 미리 낼래? 그럼 내가 개발해서 너한테 줄게. 미리 돈을 받는 걸 뭐란다? 선수금이라고 표현하죠. 자, 공급하는 방법에는 원래 4가지가 있어요. 경제 입찰로 하는 게 원칙인데 추첨의 방식도 있고 수의계약 방식도 있고 원형지 공급이라는 게 있다 그랬죠. 이때 추첨이라는 거야. 원래 가격을 먼저 정해놓고 이거 사고 싶은 사람, 이 땅 사고 싶은 사람 오세요. 그랬더니 이제 가격을 정해놨으니까 여러 명이 왔잖아. 뽑으세요. 해서 당첨된 사람에게 너한테 줄게 라는 건 추첨. 수의계약은 뭐라 그랬죠? 둘이 사업 시행자하고 사고자는 토지 수요자, 사고자는 사람하고 서로 합의하는 겁니다. 야, 너한테 내가 얼마에 줄 테니까 너 살래? 아니 너무 비싼데요? 그럼 조금 깎아줄게. 이 가격으로 살래? 그러죠. 라고 합의해서는 이런 건 수의계약으로 한단다. 반면에 원형지 공급이라는 건 원래 형태의 땅, 원형지, 원래 형태의 땅. 무슨 말이죠? 개발되지 않은 현재 이런 상태, 개발되지 아니한 현재 상태를 그거로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그걸 받은 사업 시행자가 네가 알아서 그걸 개발해보라는 얘기입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개발할지는 네가 알아서 알아. 그런 식으로 해서 원래 형태의 땅으로 공급하는 원형지 공급이라는 거 있더라. 이것도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자, 이런 것들. 가격을 평가하는 방법은 원칙은 감정가격을 하는데 몇 가지 좀 공공사업과 관련되어 있는 그런 좀 땅들 이런 것들은 비싸게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좀 싸게 줘야 될 것들이 있어. 그런 몇 가지 땅은 감정가격 이하로 공급하는 그런 경우도 있더라. 이런 걸 무슨 방식으로 한다? 수용 또는 사용 방식으로 하죠. 자, 두 번째 무슨 방식? 환지 방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럼 환지 방식은 어떻게 하는 거라 그랬죠? 종전에 이렇게 필지들이 1번 필지, 2번 필지, 3번 필지, 4번 필지, 5번, 6번, 7번, 8번, 9번, 10번, 11, 12, 13, 14, 15, 16, 17, 18 여기 18개 필지가 있다고 가정한 겁니다. 이걸 어떻게 하자? 싹 까먹여가지고 요거는 도로입니다. 이건 누가 나뭇가지라고 하는데 이렇게 큰 나뭇가지는 없어요. 그건 도로고 근데 얘는 시골길이죠. 흙으로 되어 있는 그냥 시골길인데 이걸 싹 까먹여가지고 다시 바둑판명으로 만들어 놓고 여기는 큰 도로가 이렇게 났죠. 도로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각 필지별로 나눠 놓고 종전에 1번 필지 가졌던 사람에게는 너한테는 요거 1번 줄게. 종전에 2번 가진 사람한테는 너한테는 요 땅 줄게. 그 다음에 여기 8번 가진 사람한테는 요거 8번 줄게. 9번 가졌던 사람한테는 9번 줄게. 7번 가졌다면 여기 7번 줄게. 또 3번 가졌던 사람은 너 3번 줄게. 여기 4번 가졌던 사람한테는 여기 4번 줄게. 5번 가졌던 5번 줄게. 근데 6번 가진 사람한테는 없네. 그죠? 왜 없죠? 이 사람은 환지를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는 환지 싫답니다. 그냥 보상비 달랍니다. 청산금 받고 떠나겠답니다. 또는 줄만한 마땅한 땅이 없어서 사업시행자가 이번에 양해를 구합니다. 야, 너한테는 주려고 했는데 여기 줄만한 환지가 없거든. 그냥 돈 받고 떠나면 안 될까? 그게 동의죠. 토지 소유자의 신청 또는 토지 소유자의 동의에 따른 환지 부지정 정해주지 않는 것. 그래서 여기 6번 필지는 환지를 받지 않은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또 여기 14번 필지도 여기 없어요. 왜요? 너무 지나치게 작아 땅이. 그래서 너무 작아지고 새로운 땅으로 줄 만한 여기 땅의 규모가 안 맞습니다. 이런 사람한테는 너한테는 평가한 금액으로 돈 줄 테니까 돈 받고 여기 떠나세요. 환지를 정할 수 없다.
과수 토지에 대한 환지 부지정이라는 게 있죠. 자, 이런 식으로 종전의 땅 대신에 새로운 땅을 주겠다는 이 청사제를 그리는 걸 무슨 계획을 한다? 바로 환지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환지 방식으로 사업을 시작하려면 먼저 종전의 땅을 가진 사람들에게 어떤 식으로 만들어줄 건지 먼저 청사전을 그려내는데 이걸 무슨 계획을 한다? 환지 계획이라는 걸 먼저 작성하죠. 그 중에 여기 8번하고 9번 필지 가진 사람들은 7번 필지 가진 사람하고 한번 대비해 보면 7번의 땅의 위치가 여기쯤이죠. 전체적인 면적 중에서 대략 여기쯤이 7번입니다. 맞죠? 그러면 새로운 땅으로 준다면 자기가 원래 있던 자리가 여기쯤이잖아. 여기잖아. 그죠? 그러면 요 땅을 준답니다. 네가 원래 갖고 있던 땅이 여기였었으니까 나중에 개발이 끝나면 너한테 여기 줄게. 요걸 뭐란다? 제자리 환지. 자기가 있던 자리를 환지로 준다. 원래 있던 자리를 그걸 환지로 준다. 그걸 제자리 환지라고 합니다. 근데 꼭 그렇게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요? 여기 8번 필지 가지고 있던 땅 보십시오. 종전의 땅은 여기였었죠. 근데 여기 뭐가 들어갔습니까? 보류지.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일정한 목적을 위해서 남겨둔 땅, 다른 목적으로 쓰려고 남겨둔 땅, 이건 환지로 주지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환지로 줄 수 없는 땅이야. 또 여기 9번 있던, 이 9번 필지 있던 땅은 여기에 뭐 들었죠? 공원 부지가 조성됐습니다. 따라서 8번은 보리지 땅으로 들어가고 9번 필지는 공원이 조성됨으로써 이분한테 8번과 9번 필지 가진 사람들에게는 땅을 줄 수가 없잖아. 그래서 지가 있던 제자리에다 주지 않고 제자리에다 주지 않고 다른 자리 옆으로 옮겨가서 여기 2번 필지가 있던 땅에 요만큼을 여기를 몇 번으로 8번 필지는 요걸 하고 9번 필지는 요걸 한 게 요게 8번, 9번이 그 자리예요. 그래서 8번이 요 자리고 9번이 요 자리거든. 따라서 원래 8번과 9번은 이 자리를 줘야 되는데 거기는 보류지나 공원으로 쓰기 때문에 못 주고 할 수 없이 길 건너편에는 8번 필지, 9번 필지를 다른 자리를 줬습니다. 원래 2번 필지가 있던 일부 땅에 거기다 줬다는 얘기죠. 이런 걸 뭐란다? 다른 자리 환지라고 한다. 그럼 다른 자리를 환지로 받을 사람은 이 환지 계획대로 공사가 다 끝날 때까지 그때 뭐만 찾아보고 있다? 새로 받을 땅만 찾아보지 지가 있는 지금 땅은 관심이 없습니다. 8번, 9번은 이 땅들 관심 없어요. 왜요? 어차피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내 땅 앞으로 아닌데 내가 앞으로 가질 땅이 중요하죠. 그런 땅을 뭐라 부른다? 환지 예정지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게 제1공사구역 완료라고 썼죠. 이게 바로 1블럭, 이게 2블럭, 이쪽에 3블럭, 이걸 4블럭 이렇게 정리한다면 1블럭 공사가 끝났어. 그럼 정리가 됐잖아. 그러면 요 8번과 9번 가지고 있던 사람들에게 8번, 9번 토지 소유자에게 야, 네가 환지계획에서 장차 가질 땅이 여기와 요 자리였었으니까 이 공사 끝난 이 지역에 미리 가서 뭐하고 있어라? 사용수익하고 있어라. 네 땅과 똑같이 사용수익하고 있어라. 다만 아직은 소유권은 없다. 그냥 가서 사용수익하다가 어제까지 공사가 다 끝나면 여기까지 공사가 다 끝나면 그때 무슨 처분이 이루어진다? 환지 처분이 이루어지는데 환지 처분 공고일 다음날 되면 그때부터 너희들 땅이 되는 것이고 그 전까지만 가서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환지 예정지라는 걸 지정해 주는 것, 그런 걸 환지 예정지 지정이라고 한단다. 그래서 환지 예정지 지정이 뭐냐? 장차 내가 가질 땅을 미리 지정해 줘가지고 거기에 공사 끝난 그 땅에서 미리 사용수익하다가 전체 공사가 다 끝나면 환지처분 공고일 다음 날부터 자기 땅으로서 소유권이 취소되는 거. 이렇게 미리 사전에 미리 가서 사용수익하라고 지정해 주는 걸 환지 예정지 지정이라고 표현한다는 거. 그 정도만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공사 예정지 지정해놓고 공사 들어갔죠? 다 끝나면 준공검사 받고 공사하려고 공고하면 공사는 끝나갑니다. 그러면 이제 계획대로 아까 환지계에서 정한 대로 소유권을 넘겨주는 걸 뭐란다? 환지처분이라고 합니다. 종전에 가지고 있던 이 땅 대신에 새로운 땅으로 확정됐죠? 그걸 이게 네 땅이야라고 새로운 땅으로 주는 걸 무슨 처분을 한다? 환지처분이라고 하고 환지처분했다는 사실을 공고하면 환지처분 공고일 다음 날부터 이 새로운 땅에 대한 소유권들이 취득하고 그래서 이 땅에 대한 소유권은 사라지고 새로 이렇게 소유권 관계가 정산이 이렇게 새로 정립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종전의 땅과 새로 받는 땅과의 가격의 차익이 있어요. 그런 차익을 뭐란다? 청산금. 그래서 청산금을 징수하거나 청산금을 교부하는 그런 절차를 거치면 이 환지 방식이라는 사업은 다 끝난다. 이런 걸 뭐라고 한다? 환지 방식이란다 라고 했었죠. 자, 여기까지가 무슨 법? 도시개발법은 이런 내용들을 다루고 있다. 자, 두 번째가 무슨 법?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자, 여기가 서울특별시라는 지역인데 이 서울특별시를 들여다보니까 새로 건물을 지어가지고 이렇게 삐까뻔쩍한 건물이 있는 지역이 있는가 하면
건물을 지은 지 40년 이상이 지나가지고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되어 있는 여기 1970년대에 지었던 5층짜리 주공아파트, 5층짜리 중아파트 이런 것들이 밀집된 지역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 저쪽에 보니까 달동네 같은 데도 있고 또는 상업지역이나 공업지역인데 너무 오래돼가지고 상가나 공장들이 낡아가지고 노후불량화 돼가지고 제대로 도시 기능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지역들이 있더라. 그런 지역들만 골라가지고 이런 지역에서 새로 도시 기능을 회복하기 위한 사업을 무슨 사업을 한다? 정비 사업을 시행된다고 하고 이런 정비 사업 시행과 관련된 절차를 다루고 있는 법을 무슨 법을 한다?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법이라고 표현하죠. 도시 환경과 주거 환경에 뭐가 있다? 문제가 있더라. 그런 점만 골라서 뭐하자? 정비하자.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정비 사업이라는 걸 시행하는 게 바로 이 법의 핵심인데 정비 사업에는 몇 가지가 있다? 작년까지는 6개 사업으로 나눠졌었는데 이번에부터는 여러분들 시험부터는 몇 개 사업으로 줄었다? 딱 3가지 사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대단히 다행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사업이 6가지 있을 때는 머리 팍 터져요. 왜요? 6개를 다 나눠서 했어야 되거든. 근데 지금은 그렇게 구분해서 외울 필요가 없습니다. 딱 3가지만 구분되니까 종전보다는 훨씬 더 노력이 반 이상으로 줄어들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래도 한번 도전해 볼 만한 값어치가 있는 법입니다. 이 정비법을 포기하는 분들이 참 많았었어요. 워낙 복잡하고 어려우니까. 이제는 괜찮습니다. 할 만한 법률과목으로 들어왔다. 몇 가지 사업 있죠? 3가지. 첫째, 주거환경 개선 사업. 두 번째, 재개발 사업. 세 번째, 재건축 사업. 자꾸 옛날 용어가 자꾸 펴놓으려고 그래. 작년까지는요. 주택 재개발 사업, 주택 재건축 사업 이렇게 불렀었거든. 근데 주택이란 말이 빠져버렸습니다. 그냥 재개발 사업, 재건축 사업입니다. 이와 같이 3가지 사업이 바로 정비 사업이라고 하고 이 사업과 관련된 내용들을 다루는 것 이걸 무슨 법이라 한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라고 표현하죠. 그럼 제일 먼저 할 게 뭘까? 정비사업 3가지가 무슨 사업이냐? 그래서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라는 게 어떻게 하는 거고 재개발 사업이라는 게 어떻게 하는 거고 이 재건축 사업이라는 게 어떤 걸 하기 위한 사업이냐라는 각각의 사업의 특성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달동네에서 시행되는 게 원칙입니다. 도시 저소득주민이 집단으로 거주하고 있는 지역들 그런 달동네에서 시행되는 게 주거환경 개선 사업 아니면 단독주택이나 다주택이 밀집했는데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이라는 게 부족해가지고 그 정비기반시설, 공동이용시설을 더 많이 만들어주는 확충시키는 이런 사업이 바로 주거환경 개선 사업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한마디로 말하라 가난한 동네에 노후불량 건축들이 밀집돼 있다,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다 이런 지역들 또는 공동이용시설이 부족하다 그런 것들을 확충을 위해서 시행되는 그런 사업은 주거환경 개선 사업. 반면에 재개발 사업은 2가지로 나눠집니다. 여기도 구역을 이렇게 둘로 나눴죠? 그럼 이쪽은 뭐 하는 지역일까? 바로 정비기반시설은 열악하나 노후불량 건축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합니다. 이것들은 주로 주택들이 있는 지역인데 주택들이 밀집되어 있는데 달동네보다는 조금 낫다는 얘기입니다. 조금 괜찮은 지역이야. 그러나 역시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되어 있고 정비기반시설은 열악합니다. 아까 달동네는 정비기반시설은 극히 열악하고 노후불량 건축은 과도하게 밀집되어 있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런데 재개발 사업은 정비기반시설은 그냥 극히 열악이 아니라 열악하다. 노후불량 건축은 과도하게 밀집이 아니라 그냥 밀집되어 있다. 상대적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완전 개판인 지역은 주거환경 개선 사업, 조금 개판인 지역은 재개발 사업. 이것이 차이점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또 하나 있어. 재개발 사업은 이런 주택들이 난립되어 있는 노후불량 건축물이 그런 밀집된 지역만이 아니고 상가나 또는 공장들, 상가나 사무실이나 공장 이게 있는 지역이 상업지역, 공업지역입니다. 상업지역에는 상가나 사무실이 있고 공업지역에는 공장들이 있는 지역입니다. 거기에 도시기능의 회복이나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상업지역, 공업지역에 노후불량화된 건축물을 철거하고 거기서 새로 시행되는 것 그걸 무슨 사업을 한다? 작년까지는 도시환경 정비사업이라고 했는데 그 도시환경 정비사업이 재개발 사업에 흡수됨으로써 이제 그건 재개발 사업 영역으로 들어왔다. 그래서 재개발 사업은 2가지가 시행됩니다. 주택들이 밀집한 지역, 상가나 사무실이나 공장들이 밀집한 지역 이 2군데서 재개발 사업이 시행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죠. 반면에 재건축 사업은 어디서 시행된다? 바로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한데 도로나 상하수도나 그런 것들은 정비기반시설은 대단히 양호합니다. 재건축을 함으로써 도로 새로 더 설치할 필요 없었고 재건축하면서 주택들, 거기다 학교를 새로 더 지을 필요도 없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런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한데
노후분량 건축물이 뭐다? 그때 해당 공동주택들이 밀집됐다. 노후분량 건축물에 해당하는 공동주택들이 밀집됐다. 작년까지는 그냥 노후분량 건축물이 밀집됐다 그랬는데 노후분량 건축물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이 밀집됐다라고 용어를 바꿔버렸습니다. 그래서 노후분량 건축물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이 밀집됐다. 그래서 이제는 재건축 사업은 공동주택이 밀집된 지역에서 시행되는 건 재건축으로 가고 공동주택이 아닌 단독주택 같은 게 밀집되어 있으면 그거는 재개발 사업으로 가겠다라는 이게 약간 구분되는 그런 성격으로 바뀌었습니다. 어쨌든 이 재건축 사업은 정비구역 안에서만 또 시행됩니다. 작년까지는요. 재건축 사업은 정비구역이 아닌 밖에서도 시행되는 것도 있었는데 이제는 정비구역이 아닌 구역에서는 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없도록 다 정비구역이 지정돼야 그 안에서만 정비사업이 시행되는 이런 식으로 내용을 다 수정했다는 거. 여기까지가 세 가지 사업의 가장 큰 특성들을 정리한 내용이 되겠죠. 자, 그럼 사업을 하려면 각종 계획들이 수립하는데 제일 먼저 수립하는 게 뭐더냐? 대한민국 전체입니다. 우리나라 전체에서 앞으로 정비사업을 시행할 때는 이렇게 하라는 방침을 수립하는데 누가 최고 대빵 국토교통부장이 바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기본방침이라는 걸 수립합니다.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정비사업을 시작할 때는 이렇게 하라는 그런 국가정책방향이나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의 수립 방향을 제시하는 이러한 기본방침이 제일 먼저 국장이 수립해 놓으면 전국에 있는 지역 중에서 여기 어디요? 서울특별시에서 이제 각 자기 관할구역 군을 제외한 나머지 특광, 특시, 특도, 시까지 이런 그 중에 예를 들면 서울특별시 이런 데서 뭘 수립한다? 도시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이라는 걸 수립합니다. 그럼 기본계획은 뭐 하자는 얘기죠? 서울특별시 안에 노후분량 건축물들이 밀집된 지역이 어디고 그런 지역을 장차 어떤 식으로 하면 좋을 건지 기본계획을 수립합니다. 즉 어떤 자기 관할구역 안에 노후분량 건축물이 밀집된 정비 예정구역이라는 걸 일단 지정해 놓고 그런 지역을 장차 어떻게 하면 좋을 건지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그걸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이 수립됩니다. 그럼 서울특별시의 장차 사업이 시행될 기본계획이 이 기본계획에서 뭐가 드러난다? 장차 사업이 시행될 정비 예정구역의 범위가 이렇게 드러나요. 그럼 그중에 어디가 제일 급하다? 이 아파트 단지가 40년이 넘어가지고 붕괴될 우려가 있더라. 제일 문제가 많다. 그럼 여기부터 철거하고 건물 새로 짓자라고 여기서 무슨 계획이 수립되죠? 정비계획을 먼저 수립해서 여기를 뭘 지정한다? 정비구역을 지정해야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그 안에서 정비사업이 시행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는 전 국토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기본방침이 수립되고 자기의 관할구역 군을 제외한 나머지 자기 관할구역에서는 도시 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이 수립되고 그럼 서울특별시에 문제점 있는 지역들 중에 어디부터 손대자? 이 아파트 단지가 제일 심각하니까 여기부터 정비사업이 시행되기 위한 뭘 지정하자? 정비구역을 지정하려면 먼저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요 계획대로 할 수 있도록 구역을 지정하자. 그걸 정비구역이라는 게 지정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 이제 뭐 들어간다? 여기서 정비사업이라는 게 들어간다라고 하죠. 그래서 정비계획 수립, 정비구역 지정까지가 이제 되죠. 그때 누가 정비구역을 지정하고 누가 정비계획을 수립하는지 이건 나중에 본론 내용에 들어갔을 때 그때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사업에 들어가려더니 사업이 시행되는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몇 가지나 했다? 무려 5가지나 있습니다. 주거환경 개선 5가지 했다. 재개발 사업은 2가지가 했다. 재건축 사업은 1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5가지, 2가지, 1가지 사업 시행 방법이 이렇게 사업 시행 방법이 있다는 거. 그래서 이 각각의 사업 시행 방법 다 외워야 됩니까? 예, 외우셔야 됩니다. 이 사업을 모르면 진도를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 현지 계량 방법, 수용 방법, 환지 방법, 관리 처분 방법, 혼용 방법 이게 5가지. 이건 주거환경 개선 사업. 재개발 사업은 관리 처분 방법과 환지 방법 2가지만 있고 재건축 사업은 관리 처분 방법 1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각각 5가지, 2가지, 1가지 각각의 내용을 정확하게 구분하셔야 앞으로 진도 나가면서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가 있을 거야. 그래서 이런 사업 시행 방법에는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정도만 보죠. 그럼 이제 사업 시행자를 정해야 될 거냐. 원칙적으로 누가 사업을 시행하지? 원칙적인 사업 시행자 해가지고 주거환경 개선 사업, 재개발 사업, 재건축 사업 사업 시행자들이 있습니다. 근데 무슨 사업은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어디서 시행된다 그랬죠? 주로 달동네. 그러다 보니까 거기는요. 정비기반시설도 만들어줘야 돼요. 공동이용시설도 설치해줘야 돼요. 사업 시행자 입장에서는 수익이 나는 사업이 아니라 돈 처발로 넣는 사업이 바로 주거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달동네 사업은 아무나 할 수가 없습니다. 왜?
적자 사업이거든요. 돈을 처발로 넣는다? 적자 사업이죠. 따라서 적자 사업은 누구만 한다? 원래 특시, 특도, 시장군수, 구청장 이런 행정청인자들, 특시, 특도, 시장군수, 구청장 이자들만 쥐들만 사업시행자가 되는 게 원칙입니다. 이자들을 묶어서 시장, 군수 등이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특시, 특도, 시장, 군수, 구청장을 이 정비법에서는 묶어서 그걸 뭐라 부른다? 시장, 군수 등이라고 표현합니다. 원칙은 시장, 군수 등이 지들이 해야 됩니다. 다만 자기들이 바빠서 못하면 토지주택공사 등을 지정하거나 그 밖에 다른 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해서 그 자들을 보고 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태반이 누가 한다? 공공시행자들 위주로 달동 내 사업은 시행된다.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공공시행자 위주로 시행된다. 이렇게 머릿속에는 정리해 두셔야 됩니다. 그런데 무슨 사업? 그럼 재개발과 재건축은 어떻게 할까? 자, 토지 소유자들이 지들끼리 모여서 니들이 하는 게 원칙입니다. 누구 땅입니까? 자기들 땅이잖아. 어떻게 할까? 지들이 부시고 새로 져가지고 지들이 나눠 가지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재개발 사업과 재건축 사업은 원래는 토지 등 소유자들이 하는 게 원칙인데 토지 등 소유자가 한두 명이 하지 아파트 단지 하나만 봐도 수백 세대에서 수천 세대가 되는데 그런 사람들이 다 모여서 하면 배가 사고기만 하면 배가 산으로 간다고 그랬잖아. 못해요. 너무 많아서. 그래서 자기들끼리 모여서 뭘 설립하라? 조합을 설립하라 이겁니다. 조합을. 그래서 무슨 사업과 무슨 사업? 재개발 사업과 재건축 사업은 원칙적으로 조합을 설립해서 하는 게 원칙입니다. 조합을 설립하라. 그런데 재개발 사업에서 아까 뭐 하는 게 있었죠? 상업지역, 공업지역 같은데 그런 데는 상가나 공장을 가진 사람들이 그때 20명 미만이 될 때 여기 20명 미만이 되죠? 그때는 뭐가 안 된다? 토지 등 소유자 지들이 직접 사업을 시행해도 좋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재개발 사업과 재건축 사업은 원칙은 조합이 사업을 시행해야 되는데 재개발 사업에서 토지 등 소유자가 20명 미만이면 조합을 설립하지 않냐고 자기들이 직접 토지 등 소유자가 직접 하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이런 핵심적인 것들을 먼저 정리하고 그 다음에 공동시행자는 누구랑 같이 할까라는 그 복잡한 내용은 나중에 기본 강의에서 보시면 됩니다. 이제 사업시행자가 정해졌으면 그 시행자가 할 일이 뭐죠? 여기도 똑같아.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작성하자. 그걸 무슨 계획서를 한다? 사업시행계획서라는 걸 여기서는 수립한다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사업시행계획서를 수립해서 이걸 들고 누구한테 가져간다? 시장군수들한테 가져가서 저희들이 이렇게 사업을 시행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해도 될까요? 라고 뭐 한다? 인가 신청을 해서 인가받고 시장군수들이 그 사실을 고시하면 이제는 뭐 한다? 인가받은 대로 사업에 들어가도 좋다. 이게 사업시행계획서를 수립해서 사업시행계획 인가고시가 이루어집니다. 사업시행계획서 수립, 사업시행 인가고시, 사업시행계획 인가고시라고 표현합니다. 그럴 때 사업시행계획 인가고시가 있으면 인가를 받으면 인가받을 때 어떤 특례가 있을까? 두 가지 특별한 예외들이 있더라. 그래서 특례와 관련된 것들 이렇게 두 가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나중에 본격적으로 암기하시면 될 겁니다. 이제 뭐가 끝났으면 사업시행계획 인가고시가 있으면 이제 뭐 하면 되죠? 사업시행계획대로 사업에 들어가면 되잖아. 그러려면 뭐부터 한다? 사람들한테 먼저 그 복음의 소식을 알립니다. 여러분들의 열렬한 성원에 임입어 이번에 우리가 이 조합을 보통 조합이야. 그래서 재개발이나 재건축 조합이 우리가 이번에 뭐 받았다?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인가받은 대로 사업을 시행하려면 여러분들이 뭐 하셔야 됩니까? 분양신청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 있잖아. 이 수많은 사람들이 요 사업시행계획 인가받은 사실 그대로 뭐하라? 분양신청 하라는 그런 사실들을 뭐 한다? 통지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그 지역에서 발행되는 일간신문에 그 사실을 공고합니다. 이게 사업시행계획 인가고시가 있고 그로부터 며칠 내 120일 내에 그런 부담금력 등을 통지하고 공고하라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분양신청을 받습니다. 그 통지한 날로부터 30일 이상 60일 이내에서 분양신청을 받는데 한 채라만 20일을 연장할 수는 있습니다. 그럼 분양신청 기간 내에 분양신청 들어온 사람들이 있고 분양신청 안 들어온 사람들이 있죠. 그중에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들 이분들한테는 뭘까?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를 해야 됩니다. 보상비 주란 얘기입니다. 이걸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를 하라고 됐죠. 언제까지 합니까? 관리처분계 인가고시 된 날의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에 손실보상 협의를 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90일 내에 보상비 드리라 있습니다. 협의하고 보상을 하는 거죠. 만약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90일 내에 협의가 안 됐죠? 그러면 그 협의기간 그 90일 이런 협의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며칠 내 60일 내에 수용재결을 신청하거나 매도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자, 말이 어렵죠? 뭐라고 했습니까? 자, 협의가 안 됐잖아. 보상 협의가 안 된다는 건 금액 조절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차피 여기
분양 신청 안 했으니까 여기 있을 필요가 없잖아. 나가야 되잖아. 보상비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금액이 안 맞아요. 여기 있는 사람들은 3억 달러 가고 사업시행자는 이게 무슨 3억짜리냐. 2억밖에 안 된다. 뼈 줄게. 라고 해서 협의가 안 된다. 그러면 협의기간 90일이 지난 만료일 다음 날부터 60일 내에 사업시행자가 할 일이야. 수용재결을 신청한다는 건 이 지역 관할토지수용위원회, 이 토지수용위원회가 각 지역마다 있어요. 그 관할하고 있는 토지수용위원회다. 이 사람 보상비 협의가 안 되니까 이 보상금액 좀 정해주세요 라는 걸 신청하는 걸 뭐란다? 수용재결을 신청한다 라는 뜻입니다. 지금 보상비를 줘야 되는데 이 사람하고 금액이 안 맞을까? 이 어디서 정해달라는 얘기야? 그걸 이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서 금액 좀 정해달라고 신청하는 걸 재결 신청이라고 하죠. 그러면 그때 재결 결정이 떨어져요. 금액 얼마 드려라. 그런데 사업 시행자가 그게 불만의 경우도 있어. 왜? 너무 많이 주래. 아이 싫다. 뭐 말이 안 돼. 그런 사람도 있죠. 거꾸로 토지 수자들이 뭐야 이거 금액 이것밖에 안 돼. 보통은 토지 수자들이 불만이 많죠. 그러면 다시 뭐 한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 올라가거나 아니면 행정소송을 제기해서 판사한테 금액 결정을 최종적으로 받으면 된다. 이렇게 해서 일단 재결 신청하는 게 먼저 들어가고 이게 안 되면 다시 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다가 올라가거나 아니면 행정소송으로 간다는 것. 그래서 그 전에 재결 신청을 먼저 하라는 얘기입니다. 아니면 매도 청구 소송을 재결한다. 매도 청구 소송이라는 건 뭐 하는 게 매도 청구 소송이죠? 판사한테 가는 겁니다. 이 사람한테 보상비를 줘야 되는데 금액이 안 맞으니까 판사님께서 바로 금액 좀 정해주세요 라고 신청하는 거. 그런 걸 매도 청구 소송이라서 금액 결정을 받고 그 팔으라고 매도라는 건 팔으라고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한다. 그때 금액만 결정받는 겁니다. 얼마 드리면 좋을 건지. 그래서 판사가 금액을 정해줬는데 이 상대방인 토지수요가 그거 안 받겠대. 그럼 뭐 하면 되죠? 공탁금 법원에다 걸어놓고 그 해당하는 금액을 법원에다 공탁금 걸어놓고 그 다음에 가서 까문개고 공사 들어가면 되는 것들 이런 것들이 매도 청구 소송과 관련된 내용들이란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뭐들 합니까? 이제 이 분양 신청한 사람들만 대상으로 분양 신청하지 않는 사람들은 손실보상서 다 떠나보내고 분양 신청 들어온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제 너한테는 어떻게 만들 건지 종전의 주택을 가진 사람한테 너한테는 새로운 요걸 줄게. 종전했던 까문개고 새로 이렇게 치워가지고 종전했던 이거 대신에 이렇게 만들어서 너한테는 이거 주고 너한테는 이거 주고 너한테는 이거 주고 너한테는 이거 주고 새로운 주겠다는 이청사진. 무슨 계획과 비슷하죠? 환지계획과 비슷한 그러한 계획을 이 정비법에서는 무슨 계획을 한다? 관리처분 계획이라고 합니다. 도시개발법에서 환지반수가 같은 겁니다. 사실은 그게 바로 관리처분 계획을 수립하는 거죠. 이제 관리처분 계획이 나오면 이제 뭐 하면 되죠? 관리처분 계획 따라 만들어주면 되잖아. 그래서 여기 관리처분 계획 인가고시가 있으면 어떤 효과가 있다? 종전의 토지 건축물의 사용 수익이 뭐 된다? 중지된다. 즉 여기 있던 사람들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라고 경축 관리처분계획 인가라는 플랜카드가 우리 아파트 입구에 딱 붙어버리면 그때는 무슨 생각하시라? 아 경축이구나. 이게 아니에요. 경축이 중요한 게 아니라 와 관리처분계획 인가가 났다고 우리 보고 이제는 이 정든지 버리고 떠나란 얘기입니다. 이거 좀 있으면 이제 철거 들어갈 거니까 새로 이렇게 저도 좋다고 인가받은 게 관리처분계획 인가니까 이제 새로 지으려면 뭐 해야 됩니까? 기존 건축물을 다 이거 철거해야 되잖아. 종전의 토지 건축물은 더 이상 사용수익이 중지되는 게 언제 효과가 발생한다?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가 있을 때. 그때부터 종전의 토지 건축물은 더 이상 사용수익 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아셨죠? 야, 여기까지. 자, 그러면 이제 사람들 내보냅니다. 그럼 내보내는 게 뭐죠? 나가라는 얘기입니다. 사용수익이 중지됐으니까 나갔죠? 그러고는 기존 건축물을 이걸 다 때려부시고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이건 새로 짓고 있는 건물이야. 그래서 부시고 건물을 새로 짓습니다. 그럼 다 지면 제대로 지었는지 또 검사해야 되잖아. 그 검사하는 걸 뭐라죠? 준공인가라고 합니다. 항상 공사가 끝나면요. 그 공사 제대로 했는지 검사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걸 어떤 때는 준공검사라고 어떤 때는 준공인가라고 하고 어떤 때는 사용승인이라고 어떤 때는 사용검사라고 표현합니다. 법마다 다 달라요. 그거 하나 통일도 못하는지 난 이해가 안 돼. 그것 같은 말이잖아. 공사 끝났어? 제대로 했는지 검사받자. 그럼 하나로 통일하면 될 거 아니야. 그게 법마다 지들 쓰고 싶은 대로 용어들이 다 달라버리니까 가진 나라 IQ 용량 부족한 우리 입장에서는 상당히 진짜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럴 때는 준공검사, 이럴 때는 준공인가, 이럴 때는 사용승인, 이럴 때는 사용검사, 콜치랄, 그죠? 그거 참 애우기도 골치 아프게 법마다 그게 다 다릅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건 또 하나의 정리를 해가지고 하나의 표로서 여러분들이 비교 정리로 다시 정리하는 시간은 올 겁니다. 어쨌든 여기서는 뭐 받는다? 준공인가 받고 이상 없다? 그러면 공사하려 고시를 한 거라면 공사는 다 끝난 거다. 얘기죠.
그럼 공사가 끝났다고 끝난 겁니까? 아니잖아. 아까 관리처분 계획에서 뭐가 그랬죠? 너는 몇 동 몇 호 주고 너는 몇 동 몇 호 주고 이거 주기로 약속했잖아. 환지객식으로 너한테는 어떤 거 주겠다는 그게 어디에 나왔었죠? 관리처분에서 나와 있잖아. 그 관리처분에 따라 넘겨주는 걸 뭔다? 소유권 이전 고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준공 인가받고 공사완료 고시가 이루어지면 그 다음에 대지확정 측량 벌어지고 토지분할하고 소유권 이전 통지하고 소유권 이전 고시가 이루어지는데 바로 이 소유권 이전 고시가 있어야 그 다음 날부터 새로 분양받은 대지건설은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언제부터? 소유권 이전 고시가 있은 날의 다음 날부터 새로 분양받은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이 취득한다. 따라서 요 새로 진 요게 내 집이다라는 건 언제부터 내 집이 된다? 소유권 이전 고시일 다음 날. 그때부터 이건 소유권을 내가 취득하더라라는 절차입니다. 그래 놓고는 소유권 취득한 거에 대한 등기를 또 해야 되죠. 왜? 종전의 토지점을 다 부시고 새로 졌잖아. 그럼 새로 받은 게 내게 몇 동부터인지 새로운 등기부정리를 새로 들어가는데 사업시행자가 지체 없이 그 등기를 촉탁하나 신청하고 그 차액에 대해서 받을 거 받고 줄 거 줍니다. 종전의 토지건축물의 가격과 새로 분양받은 대지건축물의 가격과의 차액이 있죠. 그 차액을 뭐라 부른다? 차액. 그걸 뭐라 한다? 청산금이라고 부르고 그 청산금을 징수하거나 지급하는 그런 절차를 끝나면 이 정비사업이라는 게 다 끝나더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정비사업에 관한 절차가 상당히 좀 복잡해요. 이 절차도 최근에는 시험 문제 잘 안 나고 있는데 이거 났었어. 세부적으로. 근데 전체적인 사업 시행 절차도 여러분들이 기억해 둬야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정비법이 시행되는 정비사업이 시행되는 절차를 제일 먼저 한번 살펴보자. 제일 먼저 어딘가가 이 아파트 단지를 정비하고 싶으면 제일 먼저 뭐 한다?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정비구역을 지정합니다. 그럼 정비구역 안에서는 누가 사업을 시행하지? 사업시행자가 정해지는데 정비사업조합이 제일 중요한 건데 여기는 조합을 설립하기 위한 추진위회를 먼저 구성하고 이 추진위에서 정비사업조합을 설립합니다. 그럼 사업시행자가 정해졌으면 사업시행자가 뭔다?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 사업시행계획서라는 걸 작성해서 그걸 들고 시장군수 등에게 사업시행계획 인가 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받으면 이제 사람들에게 분양신청을 하라고 하죠. 자, 여러분들의 열렬한 성원에 힘입어 이번에 우리가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받았으니까 이렇게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마음에 들으면 분양신청하세요 라는 걸 통지하고 그걸 공고하고 분양신청을 받습니다. 분양신청 들어온 사람과 안 들어온 사람 구분되죠? 분양신청 안 들어온 사람들은 손실보상 처리해서 내보내고 분양신청 들어온 사람들에겐 어떻게 만들어줄 건지 분양신청 들어온 사람들에게 이렇게 주겠다는 청사진을 그려내는데 그 너한테는 몇 돈 몇 호 너는 몇 돈 몇 호 주겠다는 그 청사진을 뭐라고 한다? 관리처분계획 인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관리처분계획 수립해서 시장운수 등에게 또 인가받고 그게 고시되면 이제 관리처분계획대로 공사를 합니다. 다 그럼 공사하려면 기존건축물 철거해야 되겠죠? 그러고 공사 들어가는 걸 시공, 시공은 공사의 시행이란 말이 시공입니다. 공사를 시행하고 다 끝났으면 이상 없는지 아파트에 대한 준공 인가받고 공사하려 고시하면 다 끝났죠. 그래서 이런 절차를 거쳐서 소유권 이전 고시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받을 돈 이제 등기부 올리고 등기해버리고 받을 돈 있으면 받고 줄 돈 있으면 주는 종전의 토지건축물과 새로 조성된 대지건축물과의 차액을 청산금이라고 하고 그걸 산출해서 줄 건 주고 받을 건 받자. 징수 지급이라는 절차가 이루어지는데 이렇게 하면 정비사업에 관한 건 다 끝난다. 아셨죠? 여기까지가 무슨 법?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지난주에 우리가 4시간 동안 살펴봤던 걸 다시 1시간 동안 쭉 전체적으로 복습을 한번 또 해봤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걸 제대로 복습을 공부를 하셨었으면 지금 복습 정리하는 게 그래도 무슨 말인지 들어올 것이고 지난주에 이거 그냥 한 번만 들어놓고 그냥 지금 또 수업을 한번 들으면 역시 잘 안 들어올 겁니다. 그래서 부동산권법은 뭐밖에 없다? 반복밖에 없다 그랬습니다. 자꾸 반복해서 듣다 보면 귀에 딱지가 붙습니다. 그럼 몇 번 정도 반복하면 될까? 우리 노딩이 입장에서 초딩이나 중딩이나 고딩이가 아닌 우리 노딩이. 노딩이는 몇 살을 말한다? 35세 이상부터 그 75세 사이. 거기까지는 노딩이. 모르겠습니다. 75세 넘으신 어르신도 공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77세 되신 분이 한번 붙었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35세 넘어버리면 다 뭐다? 노딩입니다. 제가 볼 때는 35세 넘으면 머리가 굳기 시작하니까 그건 노딩입니다. 이분들은 몇 번 읽어라? 10번 정도는 들어요. 귀가 뚫리지 않나. 그래야지 뭐가 남지 않나. 그러니까 자꾸 못 뺏게 없다. 반복하다 보면 여러분들 귀에 그게 남을 겁니다. 아셨죠? 그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하루하루 새롭게 시작하도록 합니다. 자, 잠시 쉬었다가 이제 오늘 마지막 나갈 강의들 뭐뭐 남았죠?
이제 뭐뭐 남았습니까? 세 가지 건축법, 주택법, 농지법. 거기에 핵심 내용들이 무엇인지 그건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죠. 잠시 쉬었다 들어가도록 합니다.